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참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게 결국 자식을 망치고 나 자신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도 세상엔 있더군요. 자식을 키운다는 건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준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정성을 다해도 그걸 돌려받으리라는 기대는 조금 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 하나뿐인 제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둔 분들이라면 아마 기가 막혀 혀를 끌끌 찰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시작해 볼게요. 전북 정읍 깡시골 마을에서 오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집은 내 손 없이는 굴러가지 않겠구나 싶은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목재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장에 나무를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지만 저희 집은 늘 빠듯했어요. 위로도 아래로도 동생들이 많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과 동생들 뒷바라지를 도맡게 되었죠. 국민학교는 겨우 졸업했지만 중학교는 1년만 다니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돈 버는데 합류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 세상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아마 제 연배이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읍내 국수집에 가서 서빙을 하고 신발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건빵 포장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이었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동생들 도시락까지 챙겼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누구 하나 제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입도 뻥긋 안 하고 묵묵히 그 일을 다 해냈어요. 엄마, 이따 도시락은 2개 더 싸야 해요. 동철이 소풍 간대요. 아이고 정신없네. 밥이 모자랄 텐데. 일단 네가 먼저 밥 안 치고 와라. 내가 나물 좀 데쳐놨으니 반찬은 그걸로 해야지. 알겠어요. 근데 아빠 또 술 드시고 계셔. 오빠가 어제 장작 못 쌓았다고 소리 지르시던데요? 아이고 이 양반이 또 오늘은 제발 조용히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제가 18 되던 해 목재소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치신 이후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몸이 아프시니 마음도 불편해지셨는지 술만 드시면 손버릇이 거칠어지셨죠. 술이 웬수다, 술이 웬수다 하셨지만 어린 제 눈엔 그냥 아버지가 웬수 같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탈출하듯 익산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공장에 취직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죠. 방 3개짜리 기숙사에 여직원 6명이 옹기종기 붙어 살았는데 그래도 가족들 사이에 숨막히는 분위기보단 훨씬 자유롭고 편했어요. 제가 또 여고 경험을 못했잖아요. 뒤늦게나마 여고 동창생들이 생긴 것처럼 신났던 것 같아요. 기숙사 친구들이 다 또래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저는 제 인생을 뒤바꾼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이었죠. 당시 남편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일하던 저보다 서너 살 많은 청년이었는데 공장에 다니던 자기 여동생을 데리러 왔다가 우연히 저를 보게 된 것이었죠. 첫눈에 반한다는 게 뭔지 전 그때 처음 알았지 뭐예요. 제복 입은 그 모습이 어찌나 멋져 보이든지. 솔직히 말해서 꼬린내 풍기던 공장 사내들이랑은 비교도 안 됐어요. 하얗고 반듯한 얼굴에 잉크 냄새가 날 것 같은 그 분위기까지. 저는 그냥 남편에게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죠. 방금 그 사람 봤어? 누구? 경찰 말이야. 흰 셔츠 입은 사람. 아, 그 남자 희진이 오빠잖아. 데리러 자주 와. 인사라도 해볼래? 아니. 인사는 무슨.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 너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완전히 반했네, 반했어.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편지 한 장, 두 장 주고받는 소박한 연애로 이어졌어요. 자전거 뒷자리에 제가 앉고 남편이 페달을 밟을 때마다 바람은 시원했고 제 심장은 두근거렸죠. 허리 한번 살짝 잡혔을 때는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듣기엔 너무 오글거리는 얘기려나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정을 쌓아갔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후에는 익산 시내의 작은 연립주택 전세방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동이었죠. 여름이면 벌레가 들끓고 장마철이면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바닥에서 축축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했고 저는 낮엔 반찬 가게에서 밤엔 맞벌이 부잣집 청소를 다니며 생활비를 모았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신고가 또 들어왔대. 일 끝나면 늦을 것 같아. 그럼 저녁도 싸줄게. 야식이라도 먹고 일해. 당신은 내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고생을 같이 해주냐? 그 말은 결혼 전에 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당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산 지 3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남편은 아들 이름을 짓겠다고 사흘 밤낮 고민을 하더니 한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었죠. 어때? 한결, 괜찮지? 한자 이름보다도 난 항상 한글 이름으로 아이 이름 짓고 싶었어. 한결, 좋다. 듣자마자 마음에 들었어. 한결같이 바르고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게 내 바람이야.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꼭 그렇게 클 거야.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참 따뜻하고 풍성했던 시절이었어요. 남편은 점차 승진했고 저도 열심히 일해 살림에 보탰고 살림살이를 조금씩 넓혀갔어요. 아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줘서 그 시절에는 이대로만 살면 진짜 남부러울 것 없다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남편 간 수치가 높게 나와 추가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몇 년 뒤 재발했고 항암 치료도 받았지만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 남편은 병실에서 눈을 감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인생을 너무 고되게 만든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해? 당신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인 거 몰라? 같이 있을 때도 고생만 시켰는데 나 없으면 당신 힘들어서 어떡해. 내가 아직 당신 만날 때 그 20살 꽃띠인 줄 알아? 나 강해. 한결이 잘 키울게. 나 믿지? 응, 믿어. 고마워, 여보. 당신은 나중에 한참 있다 와. 그때 만나자.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제 평생 귀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게는 울 시간도 없었어요. 상복 벗자마자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으니까요. 제게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있었고 학교 등록금에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나중에 대학 보내려면 들어갈 돈까지 전부 제가 감당해야 했거든요. 더는 슬퍼할 틈도 없이 계산기부터 두드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 영정 사진을 무릎에 안고 한참을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눈물이야 당연히 났지만 그보다 앞선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이제부터 이 모든 걸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목을 조르듯 밀려왔죠. 그때부터 전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어요. 아파트 계단 청소, 식당 설거지, 반찬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새벽 4시에 눈 뜨자마자 도시락을 싸고 자전거에 반찬통을 싣고 읍내를 돌았어요. 아파트 복도 끝에 있는 경로당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 빨래를 맡기도 했고요. 저녁에는 동네 미싱방에 가서 보조 일을 했어요.
마감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실밥에 찔끔찔끔 엉켜서 감을 때마다 머리가 끊겼지만 그런 걸 연연할 겨를도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며 살았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얼굴이 퍽퍽해지고 손등은 갈라졌지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다행이다. 오늘도 밥값은 벌었다는 거였어요. 제 자신이 불쌍하다 생각할 여유도 없이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경기도로 대학을 간다는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은 반으로 갈라졌어요. 한편으론 대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막했어요. 고작 19살. 그 어린 아들을 객지에 혼자 보낸다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다 큰 아들 당연히 뚝 떼어 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아들이 제 눈엔 아직 아이 같았어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보다도 제가 더 자신이 없었죠. 남편도 없는데 아들마저 없으면 어떻게 사나 막막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살 수 있겠어? 엄마, 벌써 그렇게 걱정해? 아직 겨울도 안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 혼자 보내.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라며. 거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나도 나이 20살인데 이제는 독립 좀 해야지. 엄마가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아들을 따라 저도 이 도시를 떠나 경기도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걱정이라며 따라간 거지만 사실은 제가 아들 없이 살 자신이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 도시를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없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익산이 더는 저에게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큰 결심 끝에 아들 따라 이사를 갔고 새로운 동네에서 살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전단지를 돌려 미용실 청소, 빌라 관리, 빵집 보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일을 하다 보니 낯선 동네도 점차 익숙해지더라고요. 저 집 아주머니는 반찬에 파 많이 넣는구나. 저 미용실 사장은 화내는 척 하면서 은근히 사람 챙겨주는 스타일이구나 하는 식으로요. 그런 관계들이 모이고 이어지다 보니 새로운 곳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친한 사람들도 생겼죠. 처음엔 시골 출신 촌뜨기가 도시에 적응할까 걱정도 됐는데 살다 보니 다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고맙게도 아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끊이지 않고 받아왔어요. 이번에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또? 수업 조교도 했고 점수도 잘 나왔어. 잘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이거 하나 바라보고 산다. 아들 진짜 고맙다. 엄마, 나야말로 엄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지. 힘들었지만 또 제일 보람찼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 보니 하루는 스스로에게 묻게 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절로 나왔고 라디오를 틀어도 딱히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문득문득 남편이 그리웠고 문득문득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가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죠. 다만 뭔가 기댈 존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절을 봤다면 절에 갔을 거고 성당이 눈에 띄었으면 성당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 집 코앞에 작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른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찬송가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어느 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턱을 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와도 되는 거죠? 물론이죠. 하나님은 누구든 품으시는 분이에요. 자매님을 모두 반길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주일엔 봉사도 나갔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 거기가 제 마음의 쉼터가 됐어요.
그렇게 조금씩 교회 식구들과 친해졌고 따뜻한 손길에 외로움도 줄어들었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TV만 보며 침묵 속에 있었지만 교회에 가면 늘 누군가가 말을 걸어줬고 웃어줬고 이름을 불러줬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던 어느 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슬쩍 묻더라고요. 집사님 아드님 아직 장가 안 갔죠? 네, 아직요. 왜요? 내가 중매 한번 볼까 해서요. 옆 동네 교회 다닐 때 알던 권사님 딸이 있는데 정말 예의 바르고 성품도 좋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글쎄요. 저야 좋긴 한데 요즘 세상에 젊은 애들이 어른들이 중매 선다고 결혼하나요? 일단 사진이라도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들면 한번 보게 하는 거고요. 그 친구 얼굴도 예쁘거든. 처음엔 무슨 선이냐며 됐다고 하던 아들도 사진을 보여줬더니 갑자기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한번 만나보겠다고 해서 자리가 만들어졌고 둘이 만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 며느리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말하는 태도며 표정 하나까지 참 곱고 예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준비하신다고 하잖아요. 전 그런 믿음으로 기다려왔어요. 한결 씨가 제 동반자 같아요. 아이고, 그 말씀 듣는 순간 내가 다 울컥하네. 얼굴도 고운데 말도 곱게 하네. 신앙 깊고 참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도 참 좋겠다 싶었어요. 양가 모두 교인 집안이라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했어요. 예물도 간단하게만 맞췄고 예식장은 사부인이 다니는 교회 본당에서 하기로 했죠. 신혼집은 제가 준비했어요.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은 남자 쪽이 준비를 해가는 게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래서 전 제가 그동안 부은 적금이랑 실버 보험까지 해지해서 애들 집을 마련해 줬죠. 집은 걱정 말어. 네 아버지 없이 내가 한결이 너 키우면서 하루도 안 놀고 모은 돈이야.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거지. 엄마,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돼. 우리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됐어.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대출이야. 내 손으로 집 해주니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결혼식 날. 예식은 참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예배와 축복 기도가 이어지고 혼인 서약을 마친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와 꼭 안으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진짜 평생 효도할게요. 한결 씨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객들도 다 울고 웃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벅차고 감사하고 또 가슴 찌릿한 날이었어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내가 더 잘할게. 엄마처럼 편히 생각하고 모든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빚진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고 그저 아들 며느리가 손주 낳고 건강하게 웃으며 사는 모습 하나면 됐다 싶었죠. 제가 그토록 힘들게 살아온 시간도 결국엔 이걸 보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손주는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지 꼭 2년째 되던 해에 태어났어요.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그야말로 온 집안이 잔치집처럼 들썩였어요. 저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며느리도 무리하지 않으려고 매사 조심했죠. 며느리가 한창 입덧할 때였는데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버거워하면서도 꼭 손배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찬송가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그 자체로 복이에요. 저희 아기는 이름부터 은혜를 담고 싶어요. 그래서 태명을 은총이라고 지었어요. 어머님도 마음이 드시죠? 어쩜 이렇게 예쁜 이름을 지었니? 우리 은총이 건강히 와라. 할미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마. 정말 그 아이는 우리에겐 은총이라는 말이 딱 맞는 존재였어요. 태명 하나에 온 가족이 마음을 담았고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웃고 설레고 준비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더 분주해졌어요.
김 빠진 보리차부터 소고기 넣은 미역국까지 산모 챙길 준비를 바리바리 해갔고 병원 분만실 앞을 지켰어요. 밤을 꼬박 세운 끝에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하세요. 아들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올렸고 그 길로 이웃들에게 떡과 과일을 돌렸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땐 심장이 저릿할 정도로 벅찼어요. 따뜻하고 작고 꿈틀거리던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으면서 저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싶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의 뽀얀 손톱까지. 그 작은 존재가 제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4, 5개월쯤 되었을 무렵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꼈어요. 목을 가누는 시기도 또래보다 늦었고 옹알이도 거의 없었어요. 제가 얼굴 가까이 다가가 은총아, 할미 봐봐 하고 부르면 보통 아기들은 반응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는 걸 보면서 속이 섬찟하더라고요. 은총이는 애가 왜 이리 조용하지?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남자애들이 원래 좀 늦다잖아요. 걱정 마세요. 물어봤는데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옹알이 늦게 하는 애들도 많다고요. 근데 뭐 저는 남자애를 안 키워봤나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제 촉은 점점 강하게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생후 8개월쯤 제가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꺼냈고 아들 내외도 같이 전문 병원으로 데려가게 됐어요. 진료실에 앉아 의사 말을 듣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발달 지연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며느리는 입을 막고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갔고 아들은 병원 앞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물고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었어요. 저 또한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희가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 분위기는 어쩐지 이상했어요. 물론 충격이 클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생각보다 더 심각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많이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아들 집에 종종 들렀죠. 그런데 그 집 방문 앞에 서 있다가 문틈으로 들려온 대화는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당신은 자신 있어? 난 없어. 나 솔직히 한 번도 이런 상황 생각해 본 적 없어. 우리 애 맞지? 귀한 우리 아들이지. 맞아. 근데 당신 영화 마라톤 봤지? 포레스트 검프 봤지? 그거 엄마들이 인생 다 갈아 넣어야 겨우겨우 그렇게 키워내는 거야. 근데 난 그런 자신 없어. 내 인생 전부 하준이한테 바칠 자신 없어. 그래, 솔직히 나도 마찬가지야. 진짜 솔직히 너무 무섭고 너무 막막하고 여보, 그래서 말인데, 그러니까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냥 완전히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시설 같은 데를 좀 알아보면 어떨까? 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그 순간 다리가 휘청였어요. 뒷덜미에 찬물이 확 끼얹어진 듯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귀를 의심했지만 그대로 못 들은 척하고 돌아설 수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니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설이라니 지금 제정신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얼음처럼 굳어 절 쳐다봤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결국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우리 아직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솔직히 너무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던 것뿐이야.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터졌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남편을 보내고 인생 내내 꾹꾹 눌러 참고 살았던 그 모든 고된 세월의 응어리가 터지듯 소리쳤어요. 얘는 니들 아들이다.
니들한테 찾아온 생명이라고. 감당이 안 되면 서로 도우면서 방법을 찾고 같이 견뎌야지. 어떻게 해보기도 전에 애를 내다 버릴 생각을 해? 그러고도 니들이 부모야? 정상적인 애가 아니잖아. 그런 애를 생각도 못하게 갖게 됐는데 그럼 바로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니들은 인간도 아니다. 지 자식을 그럼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자폐가 아니라 사지가 없대도 내 자식인데. 만약 니들이 진짜 안 되겠으면 나라도 키울 거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같으니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고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곧장 손자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아이가 제 팔에 안겨 잠든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을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제게 맡겨진 십자가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어도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저를 통해서라도 이 아이가 따뜻한 세상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들 내외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더군요. 둘 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저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겁이 나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허튼 소리, 말도 안 되는 생각 절대 안 할게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모습에 또 기어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들이 아직은 부모구나 싶었어요. 저도 그날만큼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들 마음에 다시 빛이 들게 해달라고. 손자가 자폐 판정을 받은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처음에는 치료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 이름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한 것들이 많았고 애 엄마 아빠가 바쁠 때는 제가 쫓아다녔죠. 접수하고 치료 시간에는 기다렸다가 애 손 붙잡고 나와 밥 먹이고 다음 예약 잡고 약국 들르고 그렇게 하루가 휙휙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버거워하면서도 저한테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어느 날 치료센터 주차장에서 땡볕에 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저를 보고는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못 버텼을 거예요. 저한테 어머니는 천사세요. 아니, 신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누가 뭐래도 우리 손주가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한 존재였으니까요. 손주는 자라면서 또래들보다 말도 행동도 다 늦었어요. 유치원에서도 다른 아이들보다 반응이 한 박자씩 느리고 때로는 혼자 벽만 보며 웃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죠. 다른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면 속이 쓰리면서도 괜히 일부러 못 들은 척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손주가 환하게 웃을 때면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 웃음 하나에 온종일 발바닥이 다 부르터도 다시 설 수 있었죠. 치료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땀에 젖은 애를 품에 안고 매일같이 말했어요. 아가야, 세상 모두가 널 사랑한단다. 엄마 아빠가 가끔은 힘들어도 넌 절대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할미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알았지? 이 시기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하루가 제게는 선물 같았어요. 그 아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왜 이 나이 먹도록 병 한 번 못 앓고 버텼는지. 생각해보니 다 우리 손주 잘 돌보라는 뜻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수척한 얼굴로 절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실은 저희 엄마가 허리디스크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신경이 눌려서 다리까지 마비가 오고 있대요. 다음 주에 수술 들어가야 해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간병 좀 하려고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이?
멀쩡하시더니 갑자기 마비가 온다고? 아유, 많이 안 좋으시니? 네, 디스크가 오래됐대요. 제가 몰랐던 거죠. 신경 눌려서 감각도 없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못 하신대요. 그래, 그래야지. 그럼 회사는 어쩌고? 휴가 냈어요. 당분간 병원에 상주할 생각이에요. 그래, 아유, 나라도 도우면 좋으련만.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아, 그래서 말인데 저희 하준이 좀 어머님이 맡아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나한테 맡겨. 걱정 말고 병원 가. 그렇게 며느리는 사돈 병원으로 갔고, 며칠 후에는 아들도 계속 아내만 그렇게 보낸 게 신경 쓰인다며 2주 정도만 같이 병원에 있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아들 회사 여름 휴가 기간이라 시간이 맞았던 거죠. 사돈이 입원이라는데 나라도 병문안 한번 가야겠다 싶었지만 전화를 거니 며느리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코로롱 때문에 병원에서도 면회를 제한해요. 간병인 외엔 안 된대요. 아유, 그러니 그래도 마음이 쓰여서 그렇지. 그럼 뭐라도 좀 챙겨 보내야겠다. 저는 집에서 사고를 푹 꼬아 아들 손에 들려보냈어요. 사돈 입에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였죠. 아무튼 그렇게 아들 내외는 집을 비웠고 저는 손주와 둘이 지내게 되었어요. 아들 집 거실 한쪽에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어색한지 혼자만 자겠다고 몸을 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할미 좋아하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을 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자폐 아이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힘들다가도 그런 아이를 보니 모든 노고가 녹아내리는 듯 했죠. 아침이면 일어나 손주 유치원 가방 싸고 도시락 챙기고 뽀로로 손수건 찾아주고 손을 잡고 등원시켰어요. 오후에는 재활치료센터 데려가서 언어치료하고 감각통합 놀이실에서 1시간 동안 같이 공놀이도 했어요. 치료사 선생님이 하준이 오늘 집중력 좋았어요 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저녁이면 된장국에 고등어를 지글지글 구워내고 김치 송송 썰어 상에 올리고 밥 한 술 떠서 하준이 입에 넣고 냠냠 맛있어 하면 아이는 깔깔 웃으면서 또 한 술 받아 먹고 그렇게 저는 손자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부인이 퇴원하시고 그 무렵이 제 칠순이었는데 아이들도 바쁘고 정신없고 해서 그냥 대충 지나가 버렸어요. 아들 일도 잘 안 되고 불경기라 근심도 많은 듯해 좀 서운은 했지만 저도 그냥 넘어갔죠. 생일 당일엔 연락 한 통 제대로 없었고 나중에서야 겨우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대신 주말에 좋은 곳에서 밥 한번 먹어요 하며 넘어가더군요. 물론 저도 나이 드니 생일 하나 챙겨주는 게 대수냐 싶고 아들 내외도 정신없겠거니 싶어 넘겼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엔 묘한 서운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생일도 아니고 칠순인데 이렇게 넘기면 전 뭘로 살아온 건가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래도 괜히 그걸 가지고 티내봤자 괜히 눈치 주는 것 같고 제 입에서 뭐라 하면 또 주책 맞다 소리 들을까봐 꾹 눌러 참았죠 뭐. 그런데 그 후 몇 달 뒤 교회에서 같이 봉사활동하던 분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사돈이 이번에 호텔에서 칠순하신다면서요? 몇 시라 그랬죠? 네? 사돈 칠순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묻자 그분이 당황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초대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엔 박땡땡 여사 칠순 축하연이라는 문구와 함께 땡땡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다는 장소까지 딱 적혀 있었어요. 박땡땡, 바로 제 사부인 이름이었죠.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생일은 병간호 핑계로 아무것도 못 챙긴다고 하더니 사부인 칠수는 호텔 연회장에서 초대장까지 만들어가며 잔치를 연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전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하고 허탈하게 웃자 교회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며느리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럼 혹시 이것도 모르셨어요? 며느리랑 아드님이랑 사돈이랑 셋이서 싱가포르 다녀온 거. 그거 몇 달 전이잖아요. 저도 SNS로 봤는데. 하면서 사진이 잔뜩 올라온 게시물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 속엔 며느리랑 아들이랑 사부인이 세 식구가 환하게 웃으며 좋은 호텔에서 찍은 사진,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사진, 바닷가에서 셋이 나란히 선 사진까지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제가 손잡아주며 혼자서 허리 끊어지게 살림하던 때더라고요. 사부인 디스크 수술 어쩌고 했던 바로 그때요. 그러니까 그 세 식구가 제게 수술 핑계로 신나게 싱가포르에서 여행하고 있는 동안 저는 진통제 먹어가며 하준이 봐주고 빨래며 반찬이며 살림 도맡아 했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해심 많고 잔소리 안 하는 시어머니라지만 이걸 어떻게 그냥 넘기겠어요. 이건 너무 명백한 기만이고 배신이잖아요. 저는 바로 그날 아들 집에 찾아갔어요. 며느리가 현관문 열자마자 얼굴에 딱 써 있었어요. 왜 오셨지?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다짜고짜 따져 물었죠. 너희 엄마 디스크 수술하셨다며. 간병 간다며. 근데 그게 여행이었어? 내가 손자보느라 고생할 때 셋이 놀러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니? 며느리는 처음엔 좀 당황한 눈치였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 어머님, 거짓말이라뇨. 엄마 컨디션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병원도 다녀오셨고요. 회복되고 나서 저희끼리 짧게 다녀온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죠? 어차피 하준이 봐주시는 거 저희랑 얘기 돼 있던 거잖아요. 그 얘기야 돼 있었지. 근데 여행 간다는 얘기는 없었잖니. 왜 그런 걸 속여? 아니요, 속이다니요. 속인 건 아니고요. 뭐랄까, 그냥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어머님 기분 상하실 텐데 별일도 아닌 걸로. 별일이 아니야? 손자 맡겨놓고 셋이 해외여행 간 게 별일이 아니라니. 어머님이 괜히 기분 상하실까 봐 말 안 한 건데 그걸 또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시니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며느리 말투가 참 기가 막혔어요. 하나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괜한 오해라도 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그 순간 이 애가 대체 날 뭘로 보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 호텔 칠순잔치 얘기가 떠올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호텔에서 너희 엄마는 칠순잔치 했다더라. 초대장도 뿌렸더만. 내 칠수는 그렇게 넘기더니 너희 엄마는 호텔 잔치를 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마치 제가 이상한 걸 물은 사람처럼 눈썹을 치켜뜨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그거요? 저희 엄마 생신은 저희 엄마 수준에 맞게 챙긴 거고요. 어머님은 원래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다 각자 수준에 맞게 하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왜 그러세요? 수준에 맞게. 그 말이 제 귓속을 때렸어요. 수준에 맞게. 제 귀에서 그 말이 계속 울리는데 갑자기 입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그냥 수준 낮은 시애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그래, 수준에 안 맞는 시애미는 꺼져주마. 저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나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마음이 단단히 굳고 피가 차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가려던 전 대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 제가 피같이 모은 돈으로 사서 제 손으로 인테리어까지 해줬던 신혼집이요. 애들 결혼할 때 어디 모자란 것 없이 해주고 싶어서 허리 휘어가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했던 그 집을 저는 그날 당장 부동산에 금매로 내놨어요. 말 그대로 손에 감수하고서라도 이 집에서 완전히 손 떼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 집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 됐으니까요. 그러고 난 며칠 뒤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저녁 무렵이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베란다 창문을 슬쩍 열어봤더니 며느리 차가 보였어요. 아, 집 보러 누가 찾아온 모양이군 싶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사부인도 같이 서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사부인은 손을 모으고 입술을 꾹 다문 얼굴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사부인이었어요. 그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사부인, 저희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게 다 제 탓이기도 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제 생각을 한다고 제가 좀 오버를 했던 것 같아요. 칠순도 그렇게 지나간 건 생각할수록 제 자신이 부끄럽기만 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잠도 잘 못 잤어요. 며느리도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평소엔 제 말에 눈도 안 마주치고 대꾸도 제대로 안 하던 애가 저렇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니 집 팔릴까 조마조마한 모양이었죠. 아마 평소에 저였다면 둘이 그러고 나란히 무릎까지 꿇은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얼른 용서하고 집 내놓은 것도 철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너무 기막힌 진실 탓에 더는 둘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건 이틀 전 일이었습니다. 손자 유치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어서 구청 민원실에 다녀왔거든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저쪽 창구에서 일하는 얼굴이 익숙한 친구가 보였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있는 젊은 친구였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참한 아이였어요. 어머,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 친구도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고 잠깐 자판기 커피나 마시자며 구청 복도 의자에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의외의 말을 꺼내는 겁니다. 참, 권사님, 며칠 전에 저 여기서 아드님 뵀어요. 제 옆 창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랑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뭐 이것저것 여러 장 뽑으시더라고요. 다 영문 서류로 신청하셔서 그 직원이 혹시 해외 체류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으니까 아드님이 곧 이민 가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같이 이민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 응, 하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민이라니, 그것도 저한텐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그 순간 딱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설마 손자 놔두고 둘이서만 이민 가겠다는 건 아니겠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마음속에 찝찝함이 남았어요. 아들 녀석이나 며느리 하는 꼴 보니 하준이를 데리고 외국에 간다는 그림은 도저히 안 그려졌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은 곧 역시나로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준이 어머님께서 긴급 연락처 1순위를 할머님으로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가정에 큰 변화 있으신가 해서요. 저희가 아이 보호 차원에서 꼭 확인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모든 게 순식간에 정리됐어요. 이놈들이 진작부터 다 계획했구나. 손자는 나에게 맡기고 둘만 싱가포르로 이민 가려는 거였구나. 그런데 제가 안다는 건 모르고 지금 제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사과한다는 두 사람을 보니 제가 웃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내가 니들 계획을 몰랐을 줄 알아? 제 말에 사부인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서로 눈치만 봤어요. 칠순쯤이야 지나가면 그만이지. 근데 이민? 손자는 두고 둘만? 그게 부모니? 니들이 도대체가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알아보는 중이면 유치원 연락처는 왜 바꿨니? 긴급 연락처 1순위를 왜 나로 했어? 하준이 떼놓고 가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어머님. 됐어. 변명도 듣기 싫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니? 자기 자식을 내팽개치고 가려는 게 부모야? 그게 사람이야? 난 이제 니들을 사람 취급 안 하기로 했다. 돌아가. 그깟 사과 따위 필요 없으니까. 두 사람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어요. 이후 더 상세히 알아본 결과 며느리와 아들이 싱가포르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모두 사실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고 아들도 더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집 앞에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찾아왔더군요. 왜 왔니? 엄마, 미안해. 애는 감당 안 되니까 그냥 버리고 그 핏덩이를 네 애미한테 떠넘기고 둘이서 해외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이었니? 나도 너무 벅찼어. 하준이는 하루하루 커가는데 나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근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와서 차마 거절하기가 힘들었어. 영원히 버리려던 건 아니야. 내 자식인데. 지금 나는 이 순간 널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던 내 모든 인생을 후회한다. 네 아빠가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네 놈이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것으로 자랄 걸 알았으면 아마 원통에 눈도 못 감았을 거다. 불효 막심한 것 같으니라고. 엄마라고 부를 것도 없어. 하준이 니들이 감당 못하면 내가 키우마. 대신 너희 둘은 다시는 내 인생에 발도 들이지 마. 이 집에도 내 앞에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마.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엄마, 죄송해요, 엄마. 아들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울었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애타는 얼굴이 어쩌면 불쌍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저에겐 오히려 절망감만 들었어요. 제가 저런 놈을 사람 만들겠다고 아등바등했던 세월이 너무 허무했어요. 아, 내가 좋은 것, 귀한 것 다 입히고 먹여가며 겨우 이런 놈을 만들어 놨구나 싶으니 제 인생 전체가 후회되기까지 하더군요. 다음 날 아들이 살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고 저는 즉시 팔아버렸어요. 명의는 아들 명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을 살 때 돈 전부를 제가 냈고 등기와 인감도 전부 제 손에 있었어요. 당연히 권리증도 제가 보관하고 있었고요. 아들이 이미 위임장도 써준 상태라 매각에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매물 내놓고 등기소 바로 들어가서 모든 서류도 마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손도 못 대게 처리해놨죠. 매각해서 받은 돈 중 일부는 손자 이름으로 신탁을 걸어놨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니까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무슨 일 생겼을 때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후 며느리와 아들 둘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원래는 집 팔아서 이민자금 충당하고 각자 회사에서 싱가포르 법인으로 전환 배치받아 정착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을 제가 팔아버리면서 이민자금이 싹 날아가고 준비했던 일정이 다 틀어진 거죠. 아들은 최종 면접까지 갔던 외국계 회사에서 결국 탈락했고 며느리 역시 파견 계약이 무산됐대요. 급기야 둘은 저한테 찾아와 이민은 못 가게 됐으니 다시 하준이랑 같이 살 수 있게만 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었어요. 웃기지도 마. 니들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니. 그래도 하준이한텐 저희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하준이한테 너희가 있어야 한다고? 애 버리고 이민 가려던 것들이 지금 와서 그 말이 나와? 엄마,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다 놓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래, 새로 시작해. 근데 그건 저기 사부인 댁에서 해. 여기 말고. 다시 말하지만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 결국 둘은 갈 곳이 없어 사부인 집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는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셋에 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며느리 애 놓고 해외 나간다더니 진짜 그런 거였구먼. 그 집 아들 그렇게 착한 줄 알았더니 별 수 없나 봐. 어머 세상에, 애 하나 키우기 힘들다고 애를 두고 간다고? 말이 돼? 아유 세상에나 하나님,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한편 어느 날 동네 교인들 모임에 사부인이 기어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거기서 벌어진 장면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나 참, 여기 얼굴은 어떻게 들고 나오셨대요?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딸 교육은 대체 어떻게 시키셨어요? 아유, 뭘 물어? 딸이야 엄마 닮는 거지. 사람은요, 염치가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짐승이에요. 여기 짐승 오는 자리 아니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길? 결국 사부인은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났고 그날 이후로는 교회는 물론 시장에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목욕탕, 마트, 어느 곳에서도 그 가족 이야기로 입방아 찢는 사람들 투성이가 됐거든요. 아들, 며느리, 사부인까지.
셋 다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죠. 저희 집 무서운 일이라 제가 말하고 다닐 리도 없고 별달리 대응을 안 했는데도 교회와 동네가 다 알아서 입을 열더라고요. 진심도 죄도 결국 숨겨봐야 반드시 드러나는 건가 봐요. 결국 손자는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결국은 돌아오겠지. 아니면 언젠가는 데려가겠다고 소송이라도 걸지 않을까. 처음엔 그런 걱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비를 안 해두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저는 그 둘이 자식 떼어놓고 이민 준비했던 각종 증빙 서류부터 시작해서 손자를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한 기록들, 연락 안 된 통화 내역까지 몽땅 정리해 놨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결국 전부 쓸모없는 우려로 끝났습니다. 소송은커녕 연락 한 통 없었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손자 생일에도 문자 하나, 그 흔한 이모티콘 하나 보내지 않았어요. 자식이 그렇게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존재였다면 애초에 키울 자격도 없었던 거죠. 그놈들은 그런 인간들이었고 결국 손자에게 남은 건 저뿐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단 하루도 손자를 제 곁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병원 갈 때도 데리고 가고 시장 갈 때도 손 꼭 잡고 다녔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더니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부엌에서 밥 짓고 있는데 손자가 조용히 다가와 제 이마에 뽀뽀를 하고는 말했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아준이 왜 이러지?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아. 아이고, 고고고고, 할미도 우리 아준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착하고 맑은 아이가 다시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아이가 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전부 쏟아부을 거라고 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걱정이 생기겠죠. 학교 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친구는 잘 사귈까? 혹시 누가 집안 사정 들추며 괴롭히진 않을까?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누구보다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곁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제 건강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스트레칭하고 되도록이면 짠 음식 줄이고 병원 진료도 꼬박꼬박 받으러 다녀요.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준이도 든든히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가끔 말하죠. 어떻게 그 나이에 손자를 다시 키우냐고. 자식이 버린 애를 왜 굳이 안고 사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 남은 인생을 낭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덕에 다시 새 인생을 얻은 거라 생각해요. 이 나이에 특별히 기쁠 일도 희망도 없는데 저에겐 손자라는 새 기쁨과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전 다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한때는 정말 저 자신을 원망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걸까? 어떻게 저런 아들로 키웠을까 싶어서요. 날이 갈수록 자책은 깊어졌고 제 인생 자체가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작은 생명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하기로 했어요. 오냐 오냐 귀한 거 좋은 것만 해다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주며 정말 착한 아이로 키워내겠다고 매일 다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아내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길에 영광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